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던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달라면서 가해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낯을 뜨겁게 만들었죠.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그 의원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던 여자 강사에게 욕설을 퍼부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에는 곡성 군 의회 의원들이 몇 년 전에 건넸던 돈봉투를 돌려달라며 욕설을 주고받다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추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는 한참 미달하는 이런 의원들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보다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출근길에 뉴스 정리해주는 깔끔 브리핑의 대명사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 많아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덕진 서울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구속영장 발부를 했죠.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뇌물수수, 그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윗선 규명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이 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 보도니까 정확하겠죠? 조국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리고 박 전 비서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 네. 다른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But 백원우 비서관은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결과도 비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또 드루킹이 추천한 측근도 사찰 차원에서 내가 면담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약방의 감초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은 대체 누구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첩보 보고를 받았을까? 예,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고 그 네. 배우가 이제 윗선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건 그리고 지난해 그 지방선거 당시 이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거기에 더해서 2012년 우리들 병원의 거액대출에 친문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이게 세 개를 묶어서요. 3대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아, 국정조사까지 이제 가게 되나요, 이게? 게이트다 이거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거네요.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는 감찰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너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이러더니 감찰을 중단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 윗선에 있는 뭐 청와대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식의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 늘 많이 받겠죠. 네. 여기저기서 민원성. 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요구를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정말 거부하기 힘든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그거는 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거잖아요. 예, 비리 의혹이 나왔는데 그걸 덮는다고 하는 것이 네. 본인도 상당한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결행할 정도면
그 윗선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인물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윗선이 정말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단식 농성 현장을 지키던 부인 최지영 여사가 의식이 좀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보니까 이거 좀 의식불명이다. 그래서 어제 오후 11시 11분께 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응급조치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0시 50분쯤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소리로 외쳐야 반응이라도 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또 청와대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또 내놨는데요. 네. But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사실은 하루 종일 굉장히 또 바쁘셨습니다. 네. 한 보도 때문에 그랬는데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4월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런 요청에 대해서 비건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 그런데 이제 나 대표는 그거 아니다. 라고 또 이제 두 차례나 어제 해명을 했어요. 이번 방미 때가 아니고 금년에 방한한 미국 당국자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고 우려 전달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원내대표의 뭐 우려를 받아들여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미룰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거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두 번 그랬을 가능성도 이제 갑자기 대두가 되네요. 이번에 가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 그랬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면은 좀 있어 보이죠. 그 명분이 뭐라고 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 왜? 이유가 뭐다? 여긴 안 나왔어요? 뭐 그거야 북풍 우려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듣는 미국 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지 좀 걱정스러운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로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건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이죠. 이건 좀 이해가 네. 안 가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이런 요청이든 우려든 이런 걸 했는지 좀 명확히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정부의 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뭐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5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그 개도국 특혜 받은 건 그냥 두고 네.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포기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 농민단체들이 뭐 천막 농성도 벌이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개도국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요. 또 경북, 전남, 강원 비롯해서 뭐 여러 농민단체들도 정권 퇴진 투쟁까지 지금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30일에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농민 관련한 그런 그 신문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등장했던 트랙터와 농업용 트럭들이 다시 서울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우리 때 트랙터라 그래야 되나요? 이 경운기라 그래야 되나요? 네, 서울로 경운기. 쭉 집중해서 올라오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네. 그런 상황처럼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이번 주 부산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환영 만찬부터 아세안 정상들의 와 하는 감탄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 행사를 기획한 전문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라는 무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시면요. 탁현민 행정관, 전 행정관, 현 행사기획 자문위원 볼 수 있어요. 팔짱 딱 끼고 앉아 계시는데. 한번 오셔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백스코 플러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렇게 잘 치러졌다는 것을 실감을 잘 못했는데 이게 좀 괜찮았나 봐요. 글쎄요, 뭐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네. 괜찮았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괜찮다고 뭐라고 하면 참 되죠.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애초에 모토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라고 방향을 설정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전의 정상회담과는 좀 다르지 않았었나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정상회담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좀 딱딱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연설하고 이런 걸까요? 아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글쎄요. 차가 막히고 네, 막히죠. 통제하고 네. 뭘 하는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막 군인인지 경찰인지 막 이렇게 그렇죠. 통제하고 알 수 없는 수치들로 행복해졌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느껴지지는 않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번에 사전에 여러 행사들을 기획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아세안 각국의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게도 하고 에어쇼를 비롯한 여러 구경거리들 혹은 재미를 드리고 또 정상회담 자체를 생방송이나 혹은 딜레이 방송으로 공개하고 물론 그 결과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혹은 내일까지 실제로 MOU를 비롯한 여러 회담의 결과물들도 아마 이제 발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개의 정상회담이 도시 전체를 소개시키고 정상끼리의 회담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 참여의 부분을 많이 열어놨었던 그런데 의미가 있었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군요. 이 부산에서 치러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그 대통령하고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공동성명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행사랑 무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음식 나눠 먹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획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 정상회담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회담 말 네, 그대로 회담. 정상회담이니까 회담과 각종 MOU와 관련돼 있는 부대 행사들이 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봤던 사전 행사,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사, 네. 그리고 환영 만찬 이런 행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주로 맡았던 부분은 뒤에 있는 후자 부분을 주로 맡았습니다. 환영 만찬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 정상들이 만찬에서 맛있다, 좋다 이런 얘기들 하던가요?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떤 식의 환영 만찬이나 행사를 해도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상들이시잖아요. 네. 어떤 감정 표현이나 혹은 그 행사의 몰입도를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본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여러 영향을 준다는 걸 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회담이 끝난 이후에 저희 대통령께 많은 정상들이 자기 인생에 볼만한 공연이었다, 행사였다. 그리고 저희가 만찬 행사 중에 사용했던 여러 기법과 기술, 연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본인들의 나라에서도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만족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찬 행사 때 우리가 했던 기법, 기술, 우리들의 또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단은 다른 건 빼고 만찬 행사만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만찬 행사,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찬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자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예. 근데 이제 그게 정상 만찬이 식사까지 하면 한 2시간, 길게는 2시간 반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콘텐츠들을 즐기시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썩 설득력 있는 공연물이나 콘텐츠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몇 번 국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 이를테면 LED 기술, 그다음에 5G 기술, 그다음에 3D 매핑 기술 같은 기술적 요소들을 우리의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서 작품들을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리고 그 기술적 요소들을 그대로 무대 위에서 시연하는 걸 같이 보여드렸더니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환호 내지는 관심을 많이 보이셨던 것 같고, 상대국에 대한 배려는 뭐 예를 들자면 첫 장면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상과 저희 정상이 처음 만나서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럴 때 엠블럼이나 로고를 갖다 놓은 백드롭 앞에서 양쪽 정상이 악수를 교환하거나 뭐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들인데 네. 저희는 거기에 성덕대왕 신종을 재현해 놓고 거기에 3D 매핑 기술로 영상을 투사하고 정상이 도착하면 16년 전에 마지막 타종됐던 소리를 다시 디지털 리마스터링해서 그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자국의 국기, 그 다음에 이번 행사의 엠블럼, 그리고 종의 원형 모습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환영 세레모니를 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런저런 모습들이 아마 정상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여러 배려를 해줬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말 아이디어가 나하고도 조금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독특하시고 또 새로운 그 기술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현리님께서는요, 탁현미님은 문 정부의 보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아이덴이라는 분도 탁현미님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온다는 얘기를 국정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 안 왔지만은. 정확하게는 온다는 얘기를 국정원에서 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럼 어떤 거였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마 그 발표가 많이 왜곡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발표 때, 왜곡된 그 발표에서 실문을 좀 준비해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뭘 준비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안에서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입이 무거우시네요. 아니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사 그 얘기는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문 대통령을 계속 옆에서 보신 거잖아요. 내내 뵙지는 못했고요. 네. 그 제가 맡은 행사 때만 이제 뵀죠. 그러면 어쨌든 청와대 옛날에 행정관으로서 문 대통령을 뵀을 때 하고 이번에 행사에 가셔 자문위원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걸 하시면서 또 보셨을 때하고 좀 다르던가요? 뭔가? 글쎄요. 뭐 대통령에 대한 인상평을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피곤하셨겠죠. 네. 특히나 이제 정상들을 상대하는 건 저희 대통령이 갖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는 네. 사람을 허투루 만나질 않으세요. 그냥 조금 적어드린 대로 혹은 말씀드린 대로만 상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인데, 누군가를 한번 만나서 회담을 하려면 사전에 그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꼼꼼하게 보세요. 그게 이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10명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자료들을 보셨을까. 네, 그런 피곤함이 이제 저 혼자 괜히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모습에서. 네.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힘들게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결국 이제 중심은 세계 중심은 아세안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성장 잠재력이. 그래서 우리가 뭐 미, 중, 일, 러 이들과 이제 하던 그 교육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세안국가 특히 메콩강 주변의 국가들하고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소기에 그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된 겁니까? 글쎄 회담의 결과와 이제 회담의 부속 MOU 같은 것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들을 이미 했고 또 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은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당신들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미래를 같이 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은 그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이 설정될지 이런 데에서는 별로 잘 관심이 없어요. 네. 다만 제 주어진 롤이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 진심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각종 행사를 세팅하고 디자인해라.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딱딱한 어떤 외교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치중하신 거죠. 사전 행사로 기획됐던 푸드 스트릿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 보통 정상회담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딱딱하고 진부하고 고루하고 뭔가 결의감이 느껴지게 행사들이 디자인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푸드 스트릿은 실제로 저희가 그 아세안 10개국의 길거리에서 음식하는 분들을 다 모셔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자리엔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어떤 정치적 입장도 없는 아세안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 나라 음식을 서로 먹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2주간. 네.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 잘 모르겠으니까 이 행사를 해서 몇십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더 빛나는 미래로 달려갈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세안 국가가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양국의 혹은 아세안과 한국의 발전적인 미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던가요? 개인적으로는 특정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 뭔가 이 균형.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태국이나 네. 베트남 음식이 훨씬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많이 네. 먹어봤던 음식이니까. 네, 그런 게 저는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음식이 좀 맛있었다. 네. 그럼 그런 대통령도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던가요? 대통령께서는 그 현장에 오시지는 않았죠. 네, 그거는 사전 행사와 행사니까. 국민 참여 행사이기 때문에 여사님이 한번 들르셨었고요. 네, 여사님은 여사님은 캄보디아 음식을 직접 만드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캄보디아 음식을 만드세요? 네.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희가 거기서 부대 행사로 요리 컨테스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 컨테스트에 여사님 직접 참여하셔서 그 캄보디아 분 한 분하고 여사님하고 부산 시민 한 명 이렇게 하고 한 10팀 정도 그런 식의 팀 구성을 두세 해서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네, 그래서 컨테스트를 했고 여사님이 2등인가 이렇게 받으셨던 원래 기억이 요리 나요. 실력이 좀 좋으신가 보네요. 좋으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셰프들보다 저는 훨씬 맛있게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1등은 누가 했습니까? 1등, 2등, 3등을 완전히 가른 건 아니고 화합상 이런 이제 적당한 이름을 붙였던 건데 제 기억에 또 다른 팀이 아마 라오스 팀이 하나 받았던 것 같고, 라오스 팀. 예, 미얀마 팀이 하나 받았던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미얀마, 라오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근데 동남아 아세안은 각국 음식들하고 우리 음식하고 연결 지점이 이제 쌀이라는 소재가 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먹어보면 물론 그걸 이제 국수로 먹느냐 밥으로 먹느냐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안남미라고 하죠. 알랑미? 날아가는 예, 쌀이냐 날아가는. 아니면 자파이카 계통의 이제 우리가 먹는 찰진 쌀이냐 이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네. 음식의 소재면에서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조금 나나 봐요. 예. 저 그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좀 탁현민 자문위원 나오면 꼭 여쭤봐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해놨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나 같으면 이런 기획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번 한 게 화제가 됐었어요. 정확하게는 질문이 당신이 청와대에 있다면 어떻게 연출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네. 저는 그 행사를 연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왜요?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없다. 네.
그 행사를 어떻게 연출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그 행사를 가지고 여전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 좀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네. 뭐 굳이 이제 물어보시니까 답을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잘해도 욕을 먹게 돼 있고 못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야당은 제 의견이 뭐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야당은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사가 잘 되면 짜고 했다고 할 것이고 짜고 했다. 네. 네. 그 행사가 못 되면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대통령의 진심 혹은 국민들과 직접 어떤 어려움에도 혹은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아요. 형식과 내용 어떤 면에서도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형식으로 했어야 했나. 내가 연출가라면 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어떤 비난도 없이 피해갈 자신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한번 가봅시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 기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다, 행사가 치러졌다 하더라도 그때 그 방식 그렇게 했던 거는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보고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자가 여쭤보신 것처럼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혹은 어떤 행사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근데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지금도 같은 대답을 할 건데 저는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비록 제가 지금 그 청와대 안에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행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했던 하지 않았던 같이 평가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본인도 평가 대상의 일부다? 내가 했던 안 했던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사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평가받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게 여쭤보신 대로 뭐 몇 점이다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거 구분은 가시는 거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좀 말씀 못 해주세요? 그건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네, 입이 정말 과묵하고 무거운 탁현민 행정관과 1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우리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탁현민 자문위원께서 청와대에서 나오신 다음에 조국 전국에 지금 소용돌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뭐 진보가 이것 때문에 분열됐다라든가 뭐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특히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금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면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그런 질문이 실은 이제 제가 정치 평론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은 드릴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네. 그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아마 제작진의 의도가 있을 테니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조국 교수 관련한 그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 건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잔인하다? 조국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정법을 어겼던 혹은 그렇지 않던 물론 그건 재판을 끝까지 봐야겠죠. 그 사람이 정말 온 국민이 지금 온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이 되든 안 되든 네. 저는 그 사람 친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다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급하고 빠르고 그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삶 전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일부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건 무척 억울한 일이에요. 저도 그러한 평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만큼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때로는 긴 애정을 가지고 봤을 때만 평가가 가능한 거지
그리고 그 평가조차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특정한 사실, 행동, 행위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어도 제가 조국 교수 관련한 수많은 언론 보도를 보고 싶지 않지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 부분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더 많아요. 어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그거는 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없는 것이라고 예의가 생각해요. 없는 것.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조국 교수가 어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던 혹은 뭐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던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제 친구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자꾸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친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뭐 별론가요? 아니요, 별로지 친했죠. 않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나이도 많으시고. 저희는 되게 오래됐죠. 한 10년 아, 원래 넘게. 관계가 좀 예. 사적인 관계가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꽤 많이 있었고 미 실장님은 청와대 들어가서 만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많이 따르고 그 발표하기 한 2주 전에 같이 낚시도 가고 뭐 그래서. 아, 낚시 친구도 있으시구나. 근데 그렇게 좋은 분들이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는데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럼 혼자 먼저? 제가 먼저 나온 게 아니죠. 임 실장님이 먼저 나왔죠.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왔고. 네, 근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지금 그분들 전부 다 지금 다시 안 돌아가고 임 실장 같은 경우도 총선 불출마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죠. 어쨌든 본인이 한참 지금 비서실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게 가장 완숙하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저는 임종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경험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의지만 네. 가지고 하면 설이 걷을 거고. 그렇죠. 경험만 가지고 하면 노회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 밸런스가 지금 일정이 딱 맞아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본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하기 한 2주 전쯤에 같이 낚시를 갔는데도 뭐 하여튼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깊이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쓸모와 쓰임이라는 게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괜한 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저마다 쓸모와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쓸모는 자기의 노력인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나의 쓸모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근데 쓰임은 내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운이 있고 시기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쓸모가 많아도 못 쓰이는 사람이 있고 참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엄청나게 쓰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임 실장님은 쓸모가 있어요. 근데 그 쓰임이 어느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그 쓸모와 쓰임이 나의 쓸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쓰는 방식 이런 게 괜찮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항상 제 능력의 70%밖에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야 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사람의 능력이 100이면 대개 100이나 100 이상을 원해요. 그렇죠. 그런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100밖에 못하는 사람이 100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100밖에 못하는 사람이 120, 150을 하려면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능력 아닌 걸 하게 되고 아는 척하게 되고 잘하는 척하게 되고. 근데 70만 하면 되게 편해요. 자기 능력의 70%만 하면 되니까. 그럼 30%는 노는 거 아니거든요. 그 30%가 바로 상상력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하게 되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한 70%밖에 안 했던 거고. 네. 지금도 한 50%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게을러지신 거네요. 20%는? 그 나머지 5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했던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노력과 시간과 상상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조금 쓰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높은 자리, 큰 자리, 뭐 대단한 자리 가서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 표는 뭐 그렇게 썩 없고.
아니, 일단 힘들잖아요. 그 네, 일이. 네. 능력 이상을 해야 되면.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청와대 계실 때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단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인 힘들지 않았다. 거고요. 본인은 힘들지 않았다. 70%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이제 총론이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 이번 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한 명을 모시고 하는 행사도 신경 쓸 게 수백 가지거든요. 근데 총리 3분, 4분에 대통령 뭐 한 5분에 왕 1분을 모셨으니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게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아, 그렇군요. 우리들이 이제 모르는 그런 힘든 세계가 있군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탁현민 자문위원이 사실 행정관을 버리고 나오셨을 때, 아, 저 사람은 나중에 정치하려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확률은 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현실 정치에 참여할 확률은 뭐 국방이다. 후보가 된다거나 뭐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부터 이제 하실 일, 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나의 앞길? 글쎄요, 저는 뭐 공연 만들고 행사 기획하는 사람이고 홍보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꾸준히 계속 할 것이고, 뭐 그렇죠. 현실 정치에 참여하진 않겠다. 예.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아, 네, 정치가. 정치가 재미가 없더라.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민주당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들 자꾸 여쭤보시는데 네, 제가 네.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아, 앞으로 이게 없을 민주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네, 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을 너무 아끼시는데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들은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오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